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 인장 및 압축 및 전반의 세 번째 시간인 재료의 기계적 거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기계적 거동이란 통상적으로 재료가 하중을 받을 때 어떻게 거동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걸 어떻게 살펴보느냐? 실험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편을 시험기에 장착하고 하중을 서서히 주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오른쪽의 그림처럼 작은 시편을 시험기에 장착을 하고 하중을 양쪽으로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인장 시험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는 규격에 의해 정해져 있는 인장 시편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라는 방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인장 시험기에서 인장 혹은 압축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장은 당기는 거죠. 그 압축은 압축을 하는 거고요. 인장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압축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럴 때 힘을 두 가지로 줄 수 있는데요. 정하중을 줄 수도 있고 동하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중이라는 건 스태틱 하중을 얘기하는 거고 동하중은 이제 다이내믹 하중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하중을 줄 때를 정적 시험이라고 하고요. 스태틱 테스트. 동하중을 줄 때를 동적 다이내믹 테스트라고 합니다. 정하중이라는 건 하중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려면 하중을 아주 천천히 줘야 됩니다. 내가 5N을 주겠다라고 하면 5N의 힘을 아주 서서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하중의 부하 속도가 시편의 거동에 영향을 안 줍니다. 속도가. 하지만 동적 시함이라는 건 하중을 굉장히 빠르게 주는 거예요. 5N이라는 힘을 아주 빠르게 주고 마치 충격을 주듯이 혹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빠르게 혹은 주기적으로 힘을 주기적으로 주는 겁니다. 힘을 크게 줬다, 작게 줬다, 크게 줬다, 작게 줬다 주기적으로 주는 건데요. 그럴 때에는 하중인데요. 하중의 부하 속도가 꼭 반드시 측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속도가 영향을 주겠죠. 빠르게 힘을 주는 거랑 느리게 힘을 주는 거랑 물체의 거동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적인 힘과 동적인 힘. 그래서 인장과 압축 시험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인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시편을 가운데에 놓고 당기는 거고요. 압축 같은 경우에는 시편을 가운데에 놓고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시편이 어떤 힘에 어떤 거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제 또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었죠. 응력, 스트레스, 그리고 변형률, 스트레인. 응력, 변형률. 그래서 응력은 어떻게 구했죠? 면적분의 힘. 변형률은 처음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장시험, 압축시험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응력에서도 두 가지 응력이 있어요. 공칭 응력과 진응력. 또 변형률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칭 변형률과 진 변형률.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이냐? 공칭 응력, 노미널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면적을 그러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눌 때 이 면적이 최초 단면적을 사용을 할 때를 공칭 응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A0. 진 응력은 A로 나눌 때 이 A가 실제 단면적을 넣어서 계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최초 단면적과 실제 단면적이 다른가 보죠. 왜냐하면 이렇게 양쪽에서 인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장이 일어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네킹 현상이 일어나서 단면적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초기 면적은 이렇게 컸겠지만 나중에 당기다 보면 이 부분이 면적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소된 단면적을 쓸 거냐 아니면 최초의 단면적을 쓸 거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겠죠. 응력의 값이. 그래서 최초의 단면적과 실제 단면적 어느 게 더 클까요? 최초의 단면적이 크겠죠. 그래서 최초의 단면적으로 나눈 공칭 응력이 진 응력보다 작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큰 면적으로 나눴으니까요. 다음은 이제 공칭 변형률과 진 변형률을 살펴보는데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변형률을 계산할 때 이제 원래 길이를 늘어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누게 되는데 최초의 게이지 길이, 최초의 길이를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늘어난 이후에 실제 게이지 길이를 사용할 거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인장을 할 경우 초기 길이랑 실제 길이랑 뭐가 더 클까요? 늘어날 테니까 당기면 당길수록 늘어날 테니까 실제 길이가 더 크겠죠. 그러면 실제 길이로 나눈 진 변형률이 공칭 변형률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아래에서 다 이제 큰 값으로 나눈 경우가 더 작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장의 경우 단면적이 감소하고 인장의 경우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주로 이 공칭 변형률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단순하니까요. 실제 줄어든 단면적, 늘어난 길이로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최초 단면적, 최초의 길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장 시험기에다가 시편을 넣고 조금씩 하중을 가해서 이 시편이 파괴될 때까지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선도로 나타낸 것을 이제 응력 변형률 선도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또 여러분이 설계를 하시거나 실제 기업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실 때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뒷장에서 이제 자세히 좀 확인을 할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힘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스트레스도 0이고 변형률도 0입니다. 근데 힘을 이제 서서히 주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늘어나겠죠. 스트레스가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얘를 X축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대로 얘를 Y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변형률도 이렇게 선형적으로 처음엔 증가합니다. 당연히 힘을 주면 줄수록 거기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늘어나다가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영역이 이제 비례한도라는 스트레스 값에 이르면 더 이상 선형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이제 선형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다가 비선형적으로 꺾이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요 점이 이제 A인 거고요.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리고는 항복 응력이라는
응력값을 잃으면, 그래서 B점에 이르면 거기서부터는 평행한 선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B점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힘을 더 주지 않아도 스트레스 값이 늘지 않았는데도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완전 소성 또는 항복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물체가 항복을 한 거죠. 더 이상 힘을 안 줘도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C점에 이르면 물체가 계속 늘어나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분자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변형 경화 구간이 발생하고요. 그때부터는 다시 스트레스 값이 늘어남에 따라 변형률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다가요. 그러다가 D점에 다다르는데 그때의 응력값을 극한응력, Ultimate Stress라고 하고요. 이 점에 이르면 그 다음에 더 이상 힘을 더 주지 않아도 오히려 더 작은 힘을 주더라도 늘어나는 구간이 발생하고요. 이 구간을 이제 네킹이라고 하고 결국에 파단에 이르게 됩니다. 물체가 끊어지는 거죠. 네킹이라는 건 여기서 늘어나다 갑자기 이렇게 홀쭉해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네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 뭐 가장 많이 실제 설계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항복 응력, yield stress, 그리고 ultimate stress, 극한 응력. 이것을 이제 확실히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물체가 항복 응력에 이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항복 응력에 이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만약 이게 뭐 어떤 자동차의 구조물이나 혹은 다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항복 응력을 넘어서는 힘을 주면 이 물체는 이제 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안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어떤 물체를 설계를 할 때 그 물체가 항복 응력 이전까지만 달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극한 응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정말 마지막 찬스인 거죠. 파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이상을 넘어버리면. 그래서 이 두 값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뒤에서 이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실험을 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링크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이 다이어그램이 실제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힘과 뭐 여기는 이제 변형률로 했네요. 근데 어차피 공치 능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 면적으로 나누는 거니까 힘과 비례해서 동일한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앞에서 했던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A 구간, OA 구간은 직선 구간이었죠.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적이며 비례적인 구간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A점이 중요한 점이 하나 이제 나오는데 비례한도. 그래서 A점은 비례한도라고 하고 이때 응력 앞까지는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 OA 구간의 기울기를 탄성계수라고 하고요.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 그리고 더 자주 부르는 말이 영스 모듈러스입니다. 영스 모듈러스. 탄성계수 혹은 영스 모듈러스. 그리고 영어로는 E라고 표현하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의 가장 중요한 그 성질 중에 하나고 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탄성계수와 영스 모듈러스라는 게 같은 말이고 탄성계수가 뭐냐? 바로 이 선형 구간의 기울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가 급하면 탄성계수가 큰 거고요.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성계수가 작은 겁니다. 그럼 탄성계수가 크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탄성계수가 크다는 건 이만큼 늘어가려면 굉장히 큰 힘을 줘야 된다는 거고요. 탄성계수가 작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테니까 이 정도 늘어나는데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탄성계수가 크면 잘 늘어나지 않는 친구고요. 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재료고요. 탄성계수가 작으면 잘 늘어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점, 항복점이 나오고요. 이 B점, 그때의 응력을, 그때의 응력, 여기 그때의 응력 값을 항복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ield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이제 응력이 시그마인데 거기에 이제 y를 붙여서 yield를 붙여서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항복 응력값. 그리고 이 항복 응력까지 힘이 달해서 이제 항복점에 이르면 그 점에서 C점까지는 이제 항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장력이 거의 증가하지 않아도 시편이 많이 늘어나는 구간이다. BC 구간은 이때는 재료가 완전 소성 상태다. 완전 소성 또는 항복 상태다라고 해서 이 구간의 신장량은 비대구간의 10배에서 15배에 달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 선형 구간을 조금 이 선형 영역을 좀 크게 그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지 않고 거의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쭉 항복 구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B점에서 C점까지 길이가. 그 다음에 이제 CD 구간, 변형 경화 구간이 나타나고요. 결정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저항력이 증대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D점이 발생을 하고 그 D점에서의 응력을 극한 응력이라고 부른다. 값을 능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D 구간은 하중이 감소하는데도 봉은 계속 늘어나다가 하단에 이른다. 이때부터 이미 네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네킹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큰 힘을 주지 않아도 확 늘어나겠죠. 갑자기 단면이 감소를 해버렸으니까 힘을 많이 버티지 못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단점에 이른다. 2점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응력값이 나오는데 항복 응력과 극한 응력.
근데 항복 응력은 항복 강도라고도 부르고 극한 응력은 극한 강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강도 해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내가 설계한 구조물의 강도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강도 해석의 목적이 이 항복 강도 값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러니까 내가 만든 구조물의 외부에서 힘을 받는데 그 힘이 항복 강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 혹은 극한 강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걸 강도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쭉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특이한 선이 하나 더 있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아이고, 얘가 뭘까라는 거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하중이 작용하면 길이가 증가하는 동안 단면이 감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공칭 응력과 진응력, 그리고 공칭 변형률과 진 변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OABC 구간까지는 OABC 여기까지는 이만큼의 변형률이 일어날 때는 단면적의 감소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계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초기 단면적이랑 실제 단면적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시점을 넘는 순간 단면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값이 달라지겠죠?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배웠던 CDE 요 구간은 공칭 응력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근데 진응력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감소하니까 힘을 적게 주더라도 D점 이후로 힘을 적게 주더라도 면적이 감소하면 그만큼 응력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진응력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점선은 진응력에 대한 것이고 이 실선은 공칭응력에 대한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료들 별로 한번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재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축적에 맞게 그린 응력 변형률 선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형 구간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게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죠. 그러다가 항복 구간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쭉 늘어나다가 하단에 이릅니다. 그래서 재료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고체역학에서 다루는 많은 재료들을 연성, 덕타일, 취성, 브리틀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요. 형태가 연성 재료는 파단이 되기까지 큰 영구 변형률을 견디는 구조용 강과 같은 재료가 늘어나는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되기 전에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파괴되는 것들. 그걸 연성이라고 하고 취성은 작은 변형률 값에서 파단하는 많이 늘어나기 전에 바로 파괴가 일어나는 재료를 취성 재료라고 합니다. 그런 재료들은 이제 탄소함유율이 보통 높고요. 그래서 연성 재료를 보면 우선 아까 말한 대로 큰 영구 변형률을 견디는 그러니까 일단 늘어나다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변형이 발생해서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이 일어나다가 파손이 일어나니까요. 파단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파단 전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보통은 구조용 강제, 스틸에 많이 스틸이 대부분이 이제 연성 재료고요. 탄소가 0.2% 이하인. 그래서 뭐 강의 성분 열처리 제조 과정에 따라 변화하고 이런 프로퍼티가 뭐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납, 몰리브덴, 니켈, 황동, 모넬, 메탈, 나일론, 테프론 등 이런 다양한 연성 재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다이어그램을 따른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근데 알루미늄 합금을 봤더니 알루미늄은 여러분도 느낌으로도 느끼시겠지만 연성이 아주 큰 재료입니다. 연성이 크다라는 건 즉 변형률이 크다라는 거죠.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뚜렷한 항복점이 관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항복점이라는 건 뭐였죠? 선형 구간을 지나서 항복 응력을 지나면 이렇게 쭉 수평인 구간이 일어났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를 이제 항복 응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수평인 구간이 발생을 안 하죠. 스무스하게 가다가 파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항복 응력을 구하지? 라고 하면 이제 아래에 나오는데요. 이 아래에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합금 같은 경우는 일단 뚜렷한 비례 구간이 존재한다. 뚜렷한 비례 구간이 존재하는데 항복점은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항복점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오프셋 방법입니다. 오프셋 방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원래 이 다이어그램에서 0.002 변형률 0.002만큼 떨어진 곳에 서로 이렇게 오프셋을 줘서 평행하게 그때 만나는 점, 이 점을 오프셋 항복 응력이라고 하고요. 그때 여기 값을 항복 응력 값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0.02만큼 가서 직선을 이렇게 쭉 그려서 만나는 점, 이 점을 항복 응력으로 한다. 선형 비례 구간을 0.002. 0.00이라는 거는 결국에 퍼센트로 나타내면 0.2% 늘어났을 때 크기의 변형 0.2%만큼의 변형률이 일어났을 때 응력을 항복 응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점을 오프셋 항복 응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고무 재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고무 재료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고무줄 같은 거 당겨보시면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매우 큰 변형률까지 선형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비례 한도 이후의 거동은 일단 비례 한도를 지나서면 처음에 이렇게 비례 한도를 지나서면 파단 없이 일단 더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많이 늘어나고요. 근데 많이 늘어난 후에 하중에 되게 큰 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일단 연한 고무를 살펴보시면 어떤 선형적인 로 늘어나다가 선형적으로 늘어나다가 갑자기 비선형적으로 확 변하죠. 그렇지만 파단 없이도 계속 많이 늘어나는. 단단한 고무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급하겠고요. 그만큼 이제 단단한 고무는 아까 말한 그 영수 모듈러스가 더 큰 경우네요. 그래서 이제 연성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이제 취성 재료를 살펴보면 취성 재료는 인장 시 비교적 작은 변형률 값에 파단이 일어난다. 그래서 얼마 늘어나지 않고 바로 파단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료들을 보면 콘크리트, 돌, 주철, 유리, 세라믹. 그렇죠. 돌 같은 거 늘어나나요? 거의 보이지 않게 늘어나다가 바로 파손이 일어나겠죠. 보통 비례한도 점 A를 지나 약간 더 늘어난 후에 바로 파단을 하고요. 면적 감소가 매우 작다. 그렇죠? 면적 감소가 일어나기도 이전에 파손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층 파단 능력이랑 진극파 능력이 동일하다. 면적 감소가 없으니까 거의. 그래서 고탄소강 같은 경우에 높은 항복 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취성 재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동이 일어난다는 걸 보셨고 이제 또 플라스틱 재료를 보면 플라스틱 재료는 이제 실제 제품을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재료죠. 장점이
이제 경량성, 가볍고 부식 저항성이 좋고 전기 절연성이 좋고, 그래서 부조용 부재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또 다양합니다. 연성일 때도 있고 취성인 자료도 있고요. 네, 다만 온도에 의해서 기계 성질이 많이 변합니다. 그렇죠. 열을 많이 가하면 변형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크리프 성질 같은 것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힘을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까지는 인장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아까도 테스트에서 보셨지만 인장 테스트가 있고 압축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선도가 그려질 수 있느냐. 일단 초기 영역은 인장과 동일하다. 근데 항복 이후에는 양옆이 부풀어서 통 모양이 된다.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휘판이 납작하게 되어 압축에 대한 저항이 커지겠죠. 납작하게 되면.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단면적이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 증가하죠. 인장 같은 경우 아까 단면적이 감소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능력보다 공치 능력이 크다. 그리고 압축에서의 극하 능력은 인장의 경우보다 더 크다. 당겼을 인장할 때보다 압축할 때가 조금 더 큰 힘에 견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취성 재료는 최대 하중에서 실대 파단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 여기가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인 다이어그램을 아까 배웠었죠.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물체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이해를 하시고 각각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응력값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재료마다 이런 성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그 값들 다 당연히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 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잘 다큐멘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물체를 설계하실 때마다 찾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